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합동단속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서울 강남과 지방 일부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 최근 세수가 많이 거친 건 부동산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확장적 기조가 이어진다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축의 일과장은 논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또 세금을 깎아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심 과장은 그러며 정부가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의 확장 재정을 이어가게 되면서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지난 6년 동안 해외 지점 3곳 중 1곳 이상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13곳이 해외에 57곳의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증권사 해외 지점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 3월 말로 89곳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3년 말 77곳, 2015년 말 64곳에 이어 올해는 60곳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산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태국산 신선란이 다음 주 국내에 수입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가 현재 태국 현지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이며 약 일주일의 선박 운송 기간을 거쳐 20일에서 21일쯤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태국산 달걀은 태국 정부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식품 안전관리 인증 등을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월요일장에 충격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목요일 FOMC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관망세가 너무 짙어진 것이 아니냐, 하루 만에 투심이 많이 꺾인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상승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역시나 숨고르기 하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지수 자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전일 낙폭이 좀 과했던 IT 관련주들이 되돌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몇몇 종목은 전일 낙폭을 그대로 지금 다시금 모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강한 매수 혹은 상승 기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시장의 눈은 쏠려 있고요. 옐런 의장의 입으로 모든 사람들의 귀는 좀 더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여전히 뚜렷한 모멘텀 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하지만 FOMC 이후에 이것들이 좀 갈지 아니면 조금 숨고르기를 할지는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목요일 FOMC 회의 전후로의 대응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69.7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1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상승 기조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 낙폭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회복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365포인트, 2360포인트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237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아래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2370선을 사수를 하는가, 그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투심이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사들이던 외국인이 어제 오늘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도 826억 원, 어제는 강하게 사다가 오늘 또 팝니다. 기관은 반대로 1021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도 어제 매도에 동참했었는데 오늘은 매수에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낙폭이 좀 과대했다 어제라는 포함인지 역시나 지수가 빠졌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803억 원이나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전일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소폭 상승, SK하이닉스도 지금 1%대 상승입니다. 현대차 이틀 연속 상승하고요. 네이버 보합입니다. 네이버 오늘 상승하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삼성생명과 포스코는 소폭 상승합니다. 11위부터 15위 보죠.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약세 보이고요. LG화학, SK텔레콤, SK 모두 0.3%에서 1%까지 소폭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8.1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0.49% 상승입니다. 670선 어제 하루 만에 다시 무너졌었는데요. 다시금 67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668.33포인트 고점이고요. 667포인트 한마디로 위아래로 1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고요. 오늘은 상승 흐름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개인은 325억 원 사고요. 외국인도 281억 원 삽니다. 기관이 52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체크해보니 셀트리온은 10만원은 지킵니다. 카카오도 전일 낙폭이 좀 컸습니다. 소송 걸려 있어서 낙폭 컸는데 다시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 다시금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보합, CJENM, 로엔 모두 약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다시금 20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비팜도 오늘 2%대 상승, FSFA도 900원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는 10만원 회복했습니다. 슈젤도 0.7% 상승, 오늘 바이오줄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컴투스, GS홈쇼핑, 파라다이스, CJO 쇼핑까지 모두 하락하고요. 코오롱생명과 항만이 어제 살짝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2.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또 1원 정도 상승하면서 1128원 30전에 거래가 됩니다. 0.0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가 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요. 오늘도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일단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간의 상승장을 좀 주도했던 어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기술주였기 때문에 기술주의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또 그에 따른 좀 어느 정도의 레벨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교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단순한 차익 실현일 뿐이다. 혹은 이제 기술주를 둘러싼 업황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6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지금 단행될 것으로 지금 시장 가격 변수들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일시적인 조정 혹은 이러한 어떤 조정 국면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싶어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좀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뻥 주식,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이들에 대한 기술주들의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제 기술적으로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IT주의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IT의 추가 조정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또 6월 FOMC 회의의 결과를 지금 참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흐름들을 좀 계속 이벤트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OMC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 한 차례 25pp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 가격 변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후에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연준의 경기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제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에 2분기 이후에 어떤 성장세에 대한 미 연준의 판단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좀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제 이후에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6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남은 기간에 한 차례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 여지가 과연 어느 정도 남겨질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와 맞물려서 이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통화정책 정상화 단계 측면, 특히 미 연준의 어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체질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제 3월 회의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좀 구체화되는지 또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지금 외사에서는 일부 외사에서는 이제 빠르면 9월에도 대체질도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유동성이 위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직은 이제 경기의 레벨이라든가 경기의 회복 속도가 지금은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오게 되면 혹은 또 좀 상당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하면서 조금 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지금 재확인되는 측면, 뭐 금리 전망 점도표가 뭐 소폭으로 하향 조정된다거나, 혹은 뭐 대체지표 축소에 대한 뭐 논의 얘기도 뭐 지금보다는 뭐 하반기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거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뭐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조금 더 좀 리스크온이 다시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까요? 일단은 뭐 6월 초 뭐 조정 국면이 합니다만 뭐 어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 자체를 좀 축소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포트 측면에서 보면 대형 출주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 뭐 IT와 시클리컬이 좀 교차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수혜 중인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 배당 시즌을 맞아서 뭐 정책 기대감 등도 좀 고려를 한다면 배당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자,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 돌아왔고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을 단행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중국 경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중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결국 중국 위엔화 가치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과평가, 고대평가, 뭐 아무튼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수준 레벨에 비해서 좀 위엔화 가치가 이렇게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유엔 환율, 달러 유엔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1, 6.2 정도에 있었던 게 지난해 연말에는 거의 이제 6.9, 7.0 수준까지 근접을 하는 꾸준한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갑자기 시장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6월 초순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홍콩 그 은행 간 금리 시장 하이보라고 하는데요. 홍콩 인터뱅크 레이트를 이제 줄인 게 이 하이보 금리라고 하는데요. 한 달짜리 하이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0%까지 또 금리가 급등했고, 이렇게 시장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건 결국 그 어떤 투자자들의, 다시 말해서 중국 위엔화의 어떤 약세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포지션들을 청산시키기 위한 어떤 중국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홍콩 외환 시장에서의 그 채권 시장에서의 급격한 금리 급등락이 있는 과정에서 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6.9를 깨고 내려가서 6.8도 일식으로 깨는 6.7 레벨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을 출현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서 중국 정책 당국, 특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 당국들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아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에서 어떻게 위엔화 환율이 계속 앞으로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엔화 약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랑 정반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지난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거는 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이 있으면서 무디스가 중국의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중국의 위엔화 평가 절상, 특히 환율의 하락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조치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한면이 유출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약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사실 시장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 저도 뭐 부끄럽지만 앞으로 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 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이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위엔화의 약세 흐름을 예상했던 뭐 시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이 모레 사이에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사이에 미국의 그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저희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예금금리는 그냥 1.5%에 딱 못 박혀 있는 반면 미국의 1년짜리 예금금리들은 보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금리는 1.5%에 딱 못 박혀 있는 반면 미국의 금리들은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형태로, 이제 지금은 한 1% 정도 중국 금리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건 이제 지난해까지 데이터고요. 올해 데이터를 반영해서 본다면 저기 이제 정책 금리만 봐도 거의 0%대로 떨어지고 시장 실세 1년짜리 예금금리는 이미 역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고정환율 제도, 정부가 정책금리와 정부가 또 환율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 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차가 이 핫머니의 유출과 유입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핫머니라는 것은 단기성 투기 자금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그 시기, 바로 2014년 하반기부터죠. 이때부터 미국에서 또는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이렇게 회수하거나, 또는 중국 위엔화의 약세를 누린 어떤 중국 내 자금들의 해외 이탈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튼 이 핫머니가 폭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게 분기 평균으로 보면 2천억 불에서 3천억 불 사이. 물론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만, 이런 속도로 핫머니의 유출들이 때때로 뭐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만, 아무튼 지속적인 핫머니의 유출이 나타난다라는 건 중국 경제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결국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충분히 상승시켜서 이런 핫머니 유출을 차단하는 이런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나타난 중국의 어떤 외환시장 개입 또는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하락은 이런 기대를 정반대로 거슬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예측과는 정반대의 예측하지 못한 방향성을 지금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굳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외부에서의 어떤 압박,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부채가 많고 중국의 엔화가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책 금리를 저희들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중국의 이제 정책 금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일 텐데 이거를 인상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게 결국 채권 시장의 어떤 균형 금리 수준에 비해서 현재 시장에서의 실제 대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우리들은 어떤 나라의 균형 금리 수준을 100%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나라의 그래도 금리 수준이 그 나라 명목 성장률, 경상 GDP 성장률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중국은 경상 GDP 성장률이 8에서 9% 이상, 좀 요새 떨어진 게 이 정도죠. 떨어진 게 한 8에서 9% 정도인데 문제는 중국 대출금리가 4% 레벨에 있으니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해외를 자금 이탈도 이탈이지만 그런 것보다 이 적정 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게 대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그러니까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경제 성장률 정도의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부동산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GDP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또 더 나가서 레버리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올리기 최고 좋은 자산입니다. 결국 지난 한 3, 4년, 2, 3년에 걸쳐 중국의 대출 증가 및 더 나가서 중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저금리로 빚어진 또는 어떻게 말하면 중국 은행들의 어떤 대출 금리가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종의 금융 억압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표현이긴 하네요. 아무튼 정책 금리가 너무 균형 수준에 비해서 낮은 상황에 있을 때는 경제 내 자산시장 버블도 버블이지만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급증한다라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은 금리 자유화 혹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금리 인상인데 이건 안 하겠다라는 신호로 비춰지는 그런 어떤 대답이었다 또는 중국의 반응이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수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 시장에 충격이 좀 오지 않을까요? 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일단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시장에 이렇게 개방이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금리가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적정 금리 수준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대출 금리가 제공되는 이른바 금융 억압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들이 출현하게 되면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이걸로 더 고수익을 얻으려는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흔히들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말이 어렵게 포장돼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바로 이 낮은 금리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어떤 국영기업이나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이 다른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받은 돈을 이용해서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재대출해주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금융?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 있는 대출이라는 뜻에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균형 금리보다 실제 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기.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7년 같은 경우는 이 균형 금리보다 이 실제 금리가 한 12% 정도 낮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림자 금융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좀 이렇게 금리 수준이 균형 금리 수준에 맞춰질 때는 또 이게 그림자 금융의 증가율들이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경제가 너무 내수 경기에 특히 그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는 걸 걱정을 하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매스를 가했던 또는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했던 2013, 14년 이후에 다행히 그림자 금융의 어떤 증가율들은 좀 이렇게 둔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대신 이 돈들이 이 그림자 금융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징후들이 나타나면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당장은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어쨌든 됐든 뭐 돈의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출된 돈들이 국영기업을 갖다가 이게 다시 또 다른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들에게 재대출되는 과정에서 아무튼 경제 전반에 걸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자산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면 경제는 당장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더 낙관적일 수도 있고 중국 주식시장도 이 수혜를 간접적이나마 입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올해 연말에 있는 중국의 제19차 당대회라든가 내년에 뭐 전인대라든가 하는 중요한 경제정책 일정들 또는 시급한 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부디 이런 좀 유엔화의 어떤 뭐 강세를 다시 돌리고 약세로 돌아선다거나 또 나가서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 및 또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경제 어떤 정치 현상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길 하는 바람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쏙쏙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리 일정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많은 종목들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텐데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정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